자, 안녕하세요. 국가직 구급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자, 이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예년보다 조금 많이 나왔어. 예년에는 이 문제 맞추냐 못 맞추냐, 야 이거 틀린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90 하는 이제 상위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였으면 이번에 한 4문제 되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야, 이 난이도 중이 없는데 이거 상 아니면 다 안 돼 했는데, 이번엔 중도 조금 있어. 문제가 한 3문제 있고, 그 다음 이제 난이도 하는 11문제 정도는 그냥 보면 바로 답을 찾는 너무 쉬운 문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변별력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에서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변별력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잘 풀어보고, 국가직 구급 합격만을 목표로 온 친구에게는 좀 시험이 어려워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방직 구급을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난해 국가직 구급 해설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약간 좀 이렇게 내면 바람직하다. 그 바람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정상적인 공부를 하면 100점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시험이 아무래도 출제 기관 입장에서는 지난해 행정학은 너무 좀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 어렵게 내려고 좀 애를 쓴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교과서 수준을 좀 넘어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모든 시험이 또 매년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니까, 올해 시험 준비를 해서 올해 시험을 끝내려고 한 친구들은 내가 어려운 만큼 남도 어려우니까 같이 틀리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은 올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내년은 조금 더 쉽게 나오니까, 또 너무 공부할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너무 또 부담 가질 필요는 또 없는 거니까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보고. 자, 일단 해설지를 꼭 봐야 되겠어. 여러분 출력해서 같이 보면서 봅시다. PPT 대신에 제가 뒤에 이제 판서할 문제가 좀 한 2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판서할 부분 분량을 좀 확보하려고 PPT를 안 띄우고 수업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일단 같이 보면서 가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는데, 1번 문제는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을 제시했고, 이 과학적 관리론은 원래 정부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민간기업 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이걸 정부가 도입하게 되면 공조직 정부와 사주직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 발견을 추구하는 행정관리론 가게 되고,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예로 귤리거윅의 포스트콥 괴상한 단어를 봤었지.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최근에 지방직 구급시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해서 정답이 귤릭이 시간연구, 동작연구를 통해서 이상적인 작업 방식을 찾으려고 했다 해서 틀렸다. 정답. 왜냐하면 시간연구, 동작연구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고 귤릭은 포스트콥을 제시한 거니까, 요렇게 물어봤던 내용이 또 답이 된 거야. 1번에 1번.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통해서 원 베스트웨이, 하나의 이상적인 작업 방식을 찾으려고 한 거고, 귤릭이 뭐 한 거야? 최고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포스트콥 제시한 거니까, 이전에 지방직 구급에서 물어봤던 테일러와 귤릭을 구분할 수 있냐 문제가 이번에 1번에 또 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떠올린 사람은 쉽게 답을 찾을 것 같고, 2번 행태주의 할 때 제일 강조한 게 뭐지? 가치와 사실의 분리인데, 가치 사실을 구분. 그 다음 어떻게 했었지? 가치 판단 부분은 정치학으로 보내버리고, 행정학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 중립적 연구. 3번 신행정론은 논리 실증주의 비판, 형평성, 적실성. 4번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잖아. 민간과 공공을 경쟁시켰지. 그래서 우리가 MPM 할 때 MPM의 시장 논리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성과급, 경쟁과 가격. 두 번째가 뭐였지? 민영화. 대처의 의무 경쟁 입찰 얘기하면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할 거냐 경쟁 입찰 진행해서 가장 낮은 가격 쓰는 게 민간이면 민간에게 일 넘기고 정부 해당 조직 없애버려라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일 잘하냐 경쟁 개념이었다면 우리가 포스트 MPM 탈신공공 관리론 가게 되면 탈신공공 관리론은 민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뭐였지?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시민권은 탈신공공 관리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버의 관료제는 여러분들 우리 수업할 때 베버의 관료제 출발이 뭐였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베버가 이념형 관료제를 만든 이유는 근대 사회에 정부 조직 등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야 오늘 다 남아라 야근이다. 왜요 갑자기? 야 내가 남으라면 남는 거지. 이런 미천한 것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부하 직원을 신분제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늘 야근이다 다 남아라.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였지? 종교적인 권위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서 이제 근대사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관료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신분제적 질서, 종교적 권위에 의해 지배되던 걸 중세시대 말에 절대 군주제 얘기하면서 이런 중세시대 운영 방식이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새로운 사회로 가면서 관료제가 나온다. 이런 신분제적 질서가 뭔데? 봉건제. 그래서 이번에 1번 관료제 성립은 봉건적 지배체제 확립이 아니고 봉건적 지배체제의 신분제적 지배, 종교적 권위가 먹히지 않게 되니까 근대 사회의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해서 2번 법적 권위, 3번 문서주의, 법규의한 지배, 4번은 뭐야? 관료제에서는 해소리만 했지. 우리 정치인과 비교하면서 정치인은 정치적 전문성 선거에 의해서 관료는 뭔데? 업무의 전문성 시험에 의해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인사권자가 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니까 상관이 임명한다. 이 말이 이제 자격을 증명한 자에게 관리자가 또는 상사에 의한 임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번 문제, 1번 지문 틀렸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4번 쉬우니까 좀 빨리 끝내볼까? 어려운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3번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PPBS 계획예산 제도와 ZBB 영기준 예산은 뭐였지? 총체주의 예산 결정, 비용 편익 분석 등 합리적 객관적 분석 기법 활용, 품목별 예산 제도와 성과주 예산 제도 PBS는 뭐였지? 점증주의. 점증주의는 기존 예산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점진적인 증감이 벌어지는 거니까 기존 것 대비 부분적 소폭적 변화니까 2번 지문 거시적 예산 삭감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부분적 소폭적 변화니까 거시적과 거리가 멀고 예산 삭감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기존의 것을 다 유지하면서 부분적 소폭적 변화는 기존의 예산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는 기존 질서 기득권 옹호로 이어지는 보수주의화 초래, 기득권 옹호를 가져오니까 정책학 시간부터 뭐라 그랬었지? 점증주의를 주어로 잡고서 개혁적이다, 변화, 혁신적이다 말하면 틀린다 말했었지, 그지? 그래서 삭감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기존 예산이 계속 유지되는 보수주의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3번에서 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결정적 자원 배분. 4번 기존의 것 유지하면서 소폭적 변화고 총체주의는 완전 합리성 전제로 최적의 해결책, 점증주의는 제한적 합리성 하에 부분적 변화니까 모든 대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 4번으로 가볼까요? 바흐라흐 바라츠는 4번 신 엘리트 이론이잖아, 그지? 그래서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 실증 연구가 권력의 밝은 측면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권력의 어두운 측면에서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배 엘리트의 이익과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억압, 봉쇄하는 행위를 다원주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등장한 신 엘리트 이론. 그래서 정답은 4번 잘 찾았을 거야, 그지? 1번에
처음 무이사 결정 제시할 때는 정책 의제 설정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바흐라바르트는 운 좋게 기득권에 이익에 반하는 주제가 정책 의제가 되어도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다시 무이사 결정 나올 수 있다. 1번 지문에서 광의의 의미로 보라고 한 걸 묻고 있고 2번, 3번 방법들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2번 지문의 간접적 방식으로 규칙의 변화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1, 2, 3, 4번에서는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 만약 1, 2, 3, 4번 중에 이제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아마 채점하는 과정에서 내 왜 이거 틀렸지 하고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자. 통합재정인데 통합재정이 저와 같이 6.0 국가직 파이널 문제풀이 한 학생들은 내가 마지막 수업 때 국가직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수업 때 이 통합재정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변경된 방식이 있는데 변경된 방식의 내용이 확 바뀌어가지고 옛날 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고 추가로 또 변경된 방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없으려면은 시험을 낼 때 아마 바뀐 내용은 새로운 방식, 변경된 방식이 따르면 이렇게 아마 물어줄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문제 잘 보고 풀라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자, 봐봐봐. 일단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통합 예산, 통합 재정은 한 나라의 정부 부문에서 사용하는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의 통계자료, 재정 통계표. 그래서 일단 기존 방식이야. 기존에는 재정 통계표기 때문에 얘는 얼마만큼 돈을 썼는지 결산 과정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결산 과정에서 작성을 하니까 예산 편성 시 사용하는 총 지출 규모와 구분되게 되고 두 번째 결산 과정에서 작성하는 통계 자료니까 자 옛날 방식이야. 현금주의로 작성을 한다. 과거에는 현금주의 작성하니까 현금주의는 구체적으로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내역을 가지고 작성하니까 정부가 민간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재정에 마이너스 적자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표인데 그런 재정활동을 통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적 또는 경제 성질별 분류로 작성을 한다. 이때 이제 어려운 내용 뭐였어? 정부 부문을 어떻게 볼 건데 정부 부문이란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정 플러스 지방정부의 재정 플러스 지방교육 재정까지를 정부라고 인식을 했던 거야. 과거 방식에서. 그럼 이 중앙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을 테니까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플러스 세입세출 외 항목으로서 세계 잉여금이나 전대차관 도입분까지를 반영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내용이 뭐였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이에 여유 있는 재정자원을 주고받는 걸 국가재정법이 허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보냈다. 돈 얼마 썼겠네. 특별회계에서 그 돈 썼다. 얼마 썼겠네. 이거를 그냥 합해버리면 뭐야? 중복 깨는 금액이 발생하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첫 번째 내부 거래 제외,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전 거래를 제외하고 작성하는 순계 개념으로 작성하고 있지. 그래야 정확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순계 개념으로. 그리고 보전 거래 제외하는 거 뭐였었지? 600조를 벌었다, 650조를 썼다. 벌은 게 600인데 쓴 게 650이야. 차익인 50만큼은 빚냈겠네. 그 공채 발행한 걸 합계값에서 빼기 때문에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통합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 수지를 통해서 정부의 올해 적자 받네, 흑자 받네 재정 건전성을 판단 가능해진다. 그 다음 세계수 잘 들어봐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예산, 그 다음에 금융이 들어갔었지. 기금 중에서 금융성 기금, 그리고 또 한국은행 같은 공공 금융기관 예산을 제외하고 작성을 했어. 자,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5.0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 풀었을 때 제외된 내용 알고 있냐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과거 1986년 IMF가 제시한 재정통계편람 가지고서 작성을 하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2001년도 국제회계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서 2018년부터 이제 새롭게 작성하는 방식이 추가돼. 근데 이게 이제 세행정학 3.0 책 보면 바뀌었다라고 써놓고 있으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실제 이제 과거 방식의 통합지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통합지정을 둘 다 같이 발표를 해. 그래서 이제 옛날 거는 틀렸다라고 말하긴 그런 게 새로운 방식이랑 같이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 과거 방식에서 한번 봐봐봐. 5번 문제를. 5번에 1번 세입세출은 경상거래, 자본거래 구분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요 경제적 분류를 작성을 하면서 플러스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번 지문 이야기고, 2번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 했는데, 과거 방식으로 하면, 기존 방식으로 하면 공공기관 예산이나 공공금융기관 빠지잖아, 그지? 금융기관 빠지고,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거야. 3번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이잖아. 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국민경제 미치는 효과 파악을 위해서 경제적 분류 작성. 여기 지금 1번, 3번 보기 지금 2개 걸렸네. 4번 내부거래, 보전거래를 제외하면 순합계, 순계 개념 작성을 한다. 자, 그래서 답은 그러면 2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뀐 방식, 그래서 변경된 방식을 소개하는 이제 노량진의 수험서들은 세행정학 3.0 책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딱 단정 지은 지문이다 보니까 바뀐 방식이 전부인 것처럼 수업한 내용들을 또 공부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시험 전날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변경된 방식은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있었지.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색깔 여기 있나? 노란 색깔로 변경된 방식 보시면, 변경된 방식에 따르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차이가 금융성 기금을 변경된 방식에서는 포함시키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공공기관 예산을 비영리, 공공기관 예산을 역시 포함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랑 새로운 방식의 가장 큰 차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새로운 방식은 발생주의 작성을 한다. 새로운 방식은 금융성 기금을 포함시킨다. 새로운 방식은 비영리 공공기관 예산을 포함시킨다. 쌤, 비영리 공공기관이 뭡니까? 물어보면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항 공공기관. 지방정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부라는 게 중앙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까지 포함하잖아.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인데 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중에서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일부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자, 변경된 방식으로 문제를 더 쳐보자. 변경된 방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만약 5번 문제 보기에서 이게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가지고 물어보면 기존의 방식인지 변경된 방식인지 언급 없이 현금주의 발생주의 나오면 문제 풀 때 머리 아픈 거야. 이 뭐지 지금 기준으로 푸는 거야 뭐야 할 수 있는데 일단 얘는 보기 지문 없네. 다행이네. 그런데 이번 지문 봐봐봐. 변경된 방식을 하건 기존 방식을 하건 간에 정부 부문에서 사용하는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외 대상이 존재. 뭐야 일단 최소한 뭐가 빠지는 거야. 최소한 한국은행 같은 공공금융기관 예산 빠지잖아. 그치? 그리고 아주 어렵게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보면 지방공기업 중에 일부가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 이 국가직 9급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은행 풀에서 문제를 재배치해서 문제를 낼 때 우리 2019년도에 보면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 구분하는 방식으로 17년 국회 8급, 18년 서울시 9급 나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19년도에 국가직 9급은 다시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만 구분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내는 바람에 조금 흘러가던 시대 추세랑 좀 역행했는데 지금이 5번 문제도 통합재정이 새로운 방식의 관점에서 풀라고 낸 건지 과거 방식에서 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제외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 할 때 통합시장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제외되는 내용들, 바뀐 내용,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해가지고 총 지출과 구분하는 방식까지 수업을 했었어. 연달아서 문제 3개 내가지고 확인해 봤었는데 수업 마치고 특히 안성기술학원에서 학생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쌤 통합시장 너무 어려워요 했는데 여기 비교하는 거 너무 어려우면 일단 이거 빼놓고 기본 개념이라도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기본 개념이 나왔는데 맞추고 왔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어렵게 물어보면 바뀐 방식이랑 비교되는 부분에서 답을 찾기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긴 했어.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고 얘는 생장학책에 조금 비중 있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시험 나올 여지가 있어. 그래서 당장 지방직 9급 아니어도 하반기에 또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 변경된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뀐 방식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안 하다 하니까 수업할 때마다 항상 기존 방식 적어놓고 뭐가 제외되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설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연습장에 적어봐봐.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뭐 가져갈 수 없지만 한번 적어보다 보면 아마 생각의 정리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칠판에 좀 판사할 게 많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얘기 하나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 5번 문제에서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서 보시면 내적 타당성 말하고 있는데 우유를 먹으면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무상 우유급식 정책을 진행하자. 우리는 우유 독립변수와 청소년 성장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 우유 섭취라는 걸 실험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우유라는 게 색소가 없는 흰 우유 500ml, 500 너무 많나? 200ml, 네 병을 생각했네. 200ml를 하루에 하나씩 365일 동안 먹으면 우유 섭취에 해당할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된다면 우유 섭취라는 실험에 사용될 용어에 대한 개념 구성이 올바르게 되었다.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로 볼까? 성장은 뭘로 하지? 계량적 특정을 위해서 키의 변화를 하면 될까? 이렇게 실험에 사용될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 구성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 1번, 2번, 6번의 2번 지문 추상적 개념의 성공적인 조작적 정의 조작하는 구성 개념 타당도.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먹였어. 한쪽은 우유를 먹이고 키가 평균 10cm 컸더라. 한쪽은 우유를 먹이지 않고서 키가 3cm 컸더라. 모든 조건을 동질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차이라고는 우유를 먹었냐 안 먹었냐 밖에 없는데 그것이 7cm의 유효한 차이를 가져왔다면 우유 먹으면 성장에 도움된다는 거. 우유와 성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네. 인과관계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려낼 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더라라는 추론이 정확하게 내려지는 것. 이거 확인하려고 실험하는 거잖아. 정책평가 내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바. 내적 타당성. 근데 이 실험을 서울고 학생 500명 데려다 실험을 했는데 그 학교만 무상우유급식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에 다 우유급식 할 거니까 이 실험을 통해 발견된 결과를 실험 외부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일반화 가능성은 실험 외에서도 타당하다. 외적 타당도. 그래서 6번에 1번 다른 상황에 적용 외적 타당도. 6번에 3번 인과관계 추론 정확히 내려지는 게 내적 타당도. 답은 3번 되겠네. 4번 반복 측정 시 일관성 있는 결과는 뭐야? 이때 1번 학생이 우유 먹기 전에 키가 170이었다. 우유 먹은 다음에 키를 재러 왔는데 와 나보다 키가 더 큰데 한 2m 되겠는데 했는데 180이 나왔다. 이거 아닌데 5분 뒤에 다시 해봤더니 190이 나왔다. 그런가? 다시 해봤더니 2m가 나왔다. 이건 뭐야? 키 재는 기계가 고장난 거지. 이 고장난 기계로 측정한 값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뢰도는 이 학생의 키가 190이 맞다면 한 번 재나 두 번 재나 세 번 재나 일관되게 190 나와야 되는데 190인 학생의 키를 한 번에 180이라고 했다가 한 번 2m라고 했다가 도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네. 4번 지문에 있는 측정의 일관성은 신뢰도가 되겠죠.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너무 취업적이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자. 자, 내가 수험생이야. 비겁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험생이야. 근데 인사행정 할 때 우리 출발점이 뭐야? 인사행정 공부의 출발점이 역관주의, 잭슨, 부패 변질, 실적주의. 실적주의 핵심 뭐지? 시험 봐서 공무원 뽑고. 뭐 하는 거지? 정책 중립 신분 보장.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방직 시험을 쳤어. 합격자를 가리거나 시험 과목을 정하거나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거에 나가는 특정 정당 소속의 정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공무원을 뽑아라 말하게 되면 정치 중립이 침해되지. 그래서 7번에 봐봐. 내가 여러분 시험장에 갔어. 우리가 다 수험생이야. 나도 수험생이야.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야, 이 사람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2번, 3번, 4번 보는데 2, 3, 4는 뭔가 다 공무원 해본 거, 공무원 관련된 또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1번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참고에 제가 법조문을 놨는데 이 법조문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참고 박스에 제7조 5항 이런 사람이 한다. 내가 어떻게 외워? 뭐하러 외워? 외우지 말고 6항 가봐봐. 6항의 1번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뭐가 기억납니까?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고 2번, 3번 뭐야? 정당 당원이랑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인사행정할 때 제일 출발점이 역관주의였다가 부패 변질. 그럼 실적주의는 뭔데? 시험 봐서 공무원 뽑을 때 정치적 중립시켜라. 신분 보장해 줄게. 물론 정치적 중립이랑 관련되는 공무원들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당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뭐가 되는 거야? 정치적인 중립을 깰 수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 7번 같은 문제는 사실 법조문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뭐 이거를 이런 거에서 수업 다 하면은 수업할 수 있지. 근데 행정학 수업이 안 끝나. 우리 행정학 가뜩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 정책학이야 이런 거 재무형제 이런 거 다 설명하다 보면 이런 이론 이해하는데 시간 다 가는데 인사행정에서 짜잘한 이 지문들 다 암기하려고 하면 법조문 다 외울 수가 없지, 그지? 근데 이런 거를 강사인 내 입장에서
내가 뭐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 우리 평소에 이해하면서 공부해서 역관주의, 실적주의 흐름을 잡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은 시험에 의해 선발하고 정치적인 중립 신분보장인데 선거에 나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정당 당원들은 정치 중립을 깨트리는 게 그거잖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의, 직업 공무원제, 정치적 중립 생각하면서 7번은 찍어도 1번을 찍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푸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그 지방공무원법 있는 법 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매년 시험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행정 공범 생겼던 그 감 마인드로 풀어야 되겠죠.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우리 설명할 때 또 8, 9번은 다들 잘 맞췄던 거니까 맞췄을 거니까 K3 사업부, K5 사업부, K7 사업부 하면서 최고 관리자는 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다음에 사업본부장 차 10만 대 팔기로 했는데 실적이 어때? 12만 대 팔았습니다. 우와 잘했네 120%. 너 성과급 10억 직원들 전부 연봉 인상해. 에이 K5 본부장을 너네 10만 대 팔기로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돼? 8만 대 팔았는데요. 너님 해고 나가라. 나에다 연봉 삭감. 그럼 이제 한 사업부 안에 있는 각 부서들은 부처 할거주의 하다가 완제품의 실적이 유조합니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업부 내에서 부처 할거주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구조, 유형구조에 비해서 사업부구조, M형구조가 부처 할거주의 해소, 내부관리 비용이 낮다. 그래 비용으로 이어졌던 거죠. 근데 뭐라 문제 했었지? 사업부서끼리 갈등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업부서 간 갈등은 높아진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 소나타가 새로 나왔는데 단종 위기 왜 아반떼가 점점 커지면서 소나타를 위협하니까 하면서 이제 사업본부 간의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설명했었죠. 8번 답은 1번 되겠고 9번으로 바로 갑니다. 연공주의는 연차가 주는 공로, 반대말이 뭐였지? 성과주의. 그래서 실적, 업적에 따라 인사관리하는 성과주의와 그저 짬밥순, 연차대로 관리하는 연공주의에서 기획번. 연공주의는 12개월 찍을 때마다 보수가 올라가니까 오래 일하면 장땡이지. 오래 일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보수가 올라가는 거였고, 기획번, 장기근무 가져오는 거고, 니은번, 성과에 따른 보상은 성과주의, 디귿번, 계층제, 안정감, 리을번, 경쟁을 통한 역량, 경쟁 실적은 성과주의. 여기는 경쟁이 없지. 왜? 그냥 연차가 쌓여야 돈 많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연공주의, 실적주의 비교하는 표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해설지에 아마 8페이지는 표가 과거에 국가직 7급 시험에 한번 나온 표인데 세행정학책에 있는 표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직 9급 시험, 지방직 9급에 나올 거다 하면서 한 번씩 풀어봤어. 대신 문제는 너무 쉽지만 풀어봤던 게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잘 해결했을 거고. 10번 앨리스 모형은 19년도에서 또 나왔다. 그죠? 모형 3번 관리정치 모형은 조직 꼭대기에 위치한 독립적인 개개인들의 연합으로 조직을 이해하게 되니까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CI국장 각자 개인이까지 추가하게 되니까 목표의 공유도가 가장 낮다. 10번은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 11번 가봅시다. 집단사고 가보자. 집단사고로. 물 한잔 마시고 가도 되겠지. 물 먹는 모습 굳이 편집할 필요는 없겠지, 그죠? 학생한테 물어봤었는데 한 시간마다 500ml짜리 생수를 하나씩 먹으면 8시간 수업하면 하루에 4리터 물을 먹는 겁니까? 그래서 난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냐? 내가 하마도 아니고 4리터라니 밥도 먹는데 8리터는 먹겠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11번 가보자. 11번은 사회적 자본하면서 뭐라 그랬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노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집단사고였지. 그래서 뭔가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모두 예스 끝내자라는 어떤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분위기 때문에 개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 집단사고인데 우리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때 피해가 컸던 이유가 집단 사고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단점으로서 공부를 했었고 16년도 국가직 9급에 집단 사고 예방 방법이 시험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있는 책이 딱 한 책밖에 없다. 대학 교수님 쓴 책 중에서. 그렇게 이제 그게 어느 대학 교재 이제 각 주에 있는 내용까지 끌고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서머를 보여줬어. 그러면서 작년에는 어렵게 문제 푼다고 증상까지 7급 학생들은 같이 풀었었는데 9급 학생들한테는 그냥 나왔던 수준에서 예방 방법만 묻고 넘어갔는데 자, 이 증상을 물어봤어. 11번 집단 사고는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모두가 S라고 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나온 잔호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 집단사고 되는 거지. 그 말은 11번에 1번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이 아니라 이런 집단지성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토론 과정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제 동의한 거 아닌가 만장일치로 여기는 환상. 또는 3번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맞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틀린 거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겠지? 이런 자기검열. 또는 4번 집단의 의사결정은 잘못될 리가 없어.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았는데 맞겠지 뭐. 나 잘 모르는데 따라가자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집단사고의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머리에 보시면 의, 개념 적혀있고 증상 보시면 그런 집단사고 왜 발생하는가? 모두가 S라고 할 때 내가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가? 1번 여러 명 의견 모으는 게 맞겠지 뭐. 집단이 실수하려는 환상. 또는 2번 집단의 도덕성 환상. 3번 반대하는 사람은 뭔가 악의적일 거라 생각하는 고정관념. 4번 이의제기 자체검열에 대한 억압. 5번 침묵하는 사람을 동의한 걸로 치는 환상. 6번 불리한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는 수호자라고 젊은 인물이 등장. 그래서 나온 전호라고 할 때 꼭 누가 나옵니까? 나와가지고 야 다 예스라고 하는데 니 왜 그러는데? 이런 사람 나오기 때문에 싸우는 니 말 안 하고 넘어갈래. 이런 것들이 집단사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까지 풀어본 적이 있어. 근데 이제 학원 모의고사 때 증상까지 물어봤거든. 이 서머리 책에서 3점씩이 있는 거잖아. 근데 물어봤더니 정답률이 굉장히 한 20% 낮아가지고 예방 방법만 묻고 끝났었는데 증상까지 물어볼 걸. 그래서 답은 1번 찾았겠지. 12번으로 가보자. 12번 좀 어렵지, 그치? 12번에 1번 시험 치는 주에 내가 이걸 한 문제 물어보면서 구조적 상황이론은 조직의 구조적 특징은 상황이 좌우하니까 one best way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 능률적인 조직 구조는 없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근데 이때까지 시험 문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one best way는 없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 방식은 없다라고만 물어보고 끝났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거야. 내가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이런 분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층제, 기기사 매수내유 할 때 기계적 구조와 뉴 거버넌스 할 때 배웠었던 이런 네트워크 같은 유기적 구조가 있는데 구조적 상황이라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나 얘다 보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그 상황 조건을 제시해버린 거야. 12번에 1번 첫 글자가 뭐야? 불안정한 환경.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낮은 공식성의 유기적 구조. 반면에 안정적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되니까 1번 찍어서 틀린 친구들은 문제가 한 번 더 들어간 거야. 1번 찍어 틀린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구조적 상황 이론은 원베스 웨이 없잖아. 없으니까 이상적 방식 없으니까 1번 지문에서 유기적 구조를 선택한다고? 답이 없어야 되는 건데 정답이 없어야 되는 건데 1번 틀렸다 하고 좀 급하게 찍었을 거야. 근데 출제자가 한 발 더 들어간 거야. 원베스 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그래서 안정적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요거까지 한 번 더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끝나는 1번 지문을 이 내용으로 봐버리면 틀렸을 것 같아. 2번 전략적 선택 이론. 3번 야 거래비용 이론 이거 맨날 하던 거냐.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내부 거래비용이다. 시험 문제 풀 때
거래 비용 네 글자만 있으면 99%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 거래 비용인데 앞에 내부란 말이 붙으면 조직 내외를 구분해서 내부 관리 비용 말하는구나 라고 기차라 그랬었지. 이때 비용은 커야 좋은 거야, 작아야 좋은 거야?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풋분의 아웃컴, 거래 효율성,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 높아지는 거지. 우리가 1분의 1, 100분의 1 분수에서 분모가 작아야 전체값 커지는 거지. 비용 감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 그래서 3번 비용은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래 비용이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크다고? 비용 작은 거는 내부 거래 비용, 내부 주주가 선택한다. 다 맞는 거 되겠네. 옳은 질문 되겠네. 4번인데 4번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주식 생태학 이론이 환경 결정론 관점인데 이런 변이의 방법으로서 우연적 변화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하지만 이런 그 우연적 변화로만 한정한다는 표현이 옳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해설지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지. 목이 긴 기린, 키 큰 식물, 목 짧은 기린, 키 작은 식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가 시대가 흘러서 새로운 환경 적소, 키 큰 식물만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새로운 환경 적소에 편입할 수 있는 키 큰 기린은 선택, 키 작은 기린은 선택받지 못함. 시간 지나고 보니까 키 큰 기린만 살아남으면 돼 있는데 여러분 해설지에 보시면 바로잡기 4번의 기획번 다양한 형태로의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장소, 환경 적소에 의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선택받은 존재가 유지 보존되게 된다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환경 적소에 의한 선택이 벌어지기 전에 키 큰 기린, 키 작은 기린 다양한 형태로의 변이가 발생하는 과정 여기를 설명할 때 여기서 변이의 방식이 꼭 우연한 변화만 있는 건 아니고 계획적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가 환경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만이 살아남게 되니까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관점이긴 해. 그래서 4번 찍은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 또 이제 4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관점이라는 걸 캐치한 학생들이 4번 지문에서 계획적, 의도적 변화 배제된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좀 찍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가 환경이 변화했을 때 선택받은 자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로의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변이를 우연한 변이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의도적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을 4번 지문에 넣은 것 같아. 그래서 12번도 좀 어려운 문제야. 12번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번, 3번 수준을 넘어서 1번, 4번에 좀 어렵게 물어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환경 적소에 의한 선택으로 살아남는 그래서 종단 면적 분석, 환경 결정론, 생물학의 자연도태 이론 요 정도 설명을 넘어갔었는데 여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변이가 발생하다가 환경 변화, 선택, 살아남음으로 가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여기서 나온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돼버렸어. 어렵죠. 여기까지 출제를 했었어야 됩니까? 따지고 싶지만 어려운 내용이 돼버렸고 13번 가볼까? 빨리 끝내자. 13번 우리 서요직직 분점짓기 비서분 개요점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직무평가할 때 서열법이 발전된 요소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상대평가, 분류법이 발전된 점수법은 직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표랑 비교하게 되니까 기준표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 절대평가. 그리고 뭐 했지? 비서분. 앞에 있는 서열법, 분류법은 비계량적 방법. 요점은 계량적으로, 요점. 그래서 13번에 4번. 요소비교법은 다 좋은데 계량적 방법이지. 비계량이 아니라 계량적 방법.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활류편 설명할 때 빨리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원래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화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 우리 국가 정보화 진행해라. 그래서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사회 넘어가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능정보 사회로의 이행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담고 있는 지능정보 사회 기본 계획은 바뀌어서 3년마다 수립한다. 그래서 제가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파트가 5년마다인데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게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 그래서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이 3년마다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뀐 지능정보사회 기본 계획도 3년마다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 말고는 나오면 5년마다로 기억해라 얘기했는데 기억했으려나? 이렇게 이제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질문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이게 정보조직법 바뀐 내용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 못 들은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어.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 나가야 될 지능정보사회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정보사회로의 이행 과학기술 담당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런데 이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국가직급 시험 보려고 고시.kr 사이트에 로그인 했었지, 그치? 여기서 시험 치고 가다반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발표 기사 날 거야. 이거는 정보 사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인터넷 정보 기술을 활용해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개혁에 해당해. 그러면 행정개혁을 하는데 정부가 이전보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 내용 중 하나가 전자정부 도입이야. 그래서 정부가 오프라인으로 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로 하게 되면 수험생이 훨씬 편하겠네. 그럼 공공 서비스 공급을 정보기술 활용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행정개혁에 해당하는 거야. 누가 하는데? 정부의 총무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서 2번이 답이야. 2번에서 여기는 5년마다 맞는데 전자정부를 도입해가지고 기존의 정부가 하고 있던 일들을 뭐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때 주민센터 가는 거 대신에 뭐 하지? 정부24 어플로 바로 등본 발급할 수 있지. 이런 거 도입하는 거 뭔데? 전자정부. 다 뭐 하는 건데?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 혁신, 정부개혁, 행정개혁의 이야기야. 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3번 개념이고 4번 둡니다. 그래서 책임관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정보 책임관이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보화 담당하게 됩니다. 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지능정보사회 하기 전에 국가정보화라고 할 때 이제 국가정보화는 과기부 장관,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2.0 체계 요거를 따로 적어놨었거든. 3.0 체계 수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조금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기체가 됐으려나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롬잭은 우리 국가직 구급할 때 한번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서머리 보시면 행정통제 원천이 행정부 기준으로 외부냐 내부냐, 통제가 빡세냐 강도 높냐 낮냐. 제일 힘든 게 뭐였어? 외부면서 강도 높은 게 법적 책임, 의회가 정한 법에 의한 책임. 그래서 근대 입헌 국가는 통제 원천 외부면서 강도가 높은 법행정 원리, 법적 책임을 강조했는데 행정국가 되면서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이 증가하니까 전문가인 행정부 스스로 내부 통제로 강도 낮음으로 내려가서 전문가 책임이 강조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부면서 전문가,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같은 걸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그래서 이번 지문에 보면 법적 책임은 내부 규칙이 아니라 외부면서 강도 높은 거 의회가 정한 법규범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 16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 설명하면서 5개년 관점, 장기적 관점의 거시적인 국가재정 운영 계획 세웠다. 이 계획 속에서 총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안에서 자율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여기는 총액을 내려보내. 그러면 의사결정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하향적으로 내려가는데 내려받은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을 하니까 각 부처의 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자율성은 증가한다. 근데 자율성이 커지면 그냥 안 두지. 뭐 하는 거야? 자율성을 준 다음에 성과 책임 묻기 위해서 재정 성과 관리 제도가 도입되게 되는데 이 성과 관리 제도는 크게 우리 부처가 재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과 목표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재정 성과 목표 관리제. 재정 사업을 진행한 모든 조직에서 스스로 자율평가를 했다. 자율평가했더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심층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뭐 있었지? 디브레인 시스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니까 요 네 가지 제도는 함께 움직인다. 항상 같이 설명을 했었고 디브레인 시스템은 탑다운 예산과 가치관이 바텀업 예산 가치관이 탑다운이요. 왜 같이 가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다 묶어 설명했지. 그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이야 단기적 관점이야 장기적이요 또는 중기적이요. 왜? 얘가 5개년 계획이니까 네 가지 묶어 설명했던 거야. 자율평가 돈을 쓴 모든 부서에서 국방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자율평가했는데 자율평가하는 조직은 모든 조직이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형화된 질문의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된 내용이 몇 개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들 모아서 뭐 하는 거야? 깊이 파고들어라. 기재부 장관이 심층평가하게 되니까 자율평가에서 문제 있으면 심층평가인데 16번에 3번 심층평가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자율로 간다고 틀린 거잖아. 앞뒤가 바뀌었지. 그래서 자율평가 결과 문제 있는 사업. 서머리 표 봤잖아. 그지? 서머리 우리 3.0이랑 문제 풀이할 때 봤던 거고 거기 심층평가 평가 대상 보면 자율평가 먼저 했는데 그 결과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 돼 있는 거니까 15, 16번은 잘 맞췄겠지? 17번 가봅니다. 17번 때문에 어제 울었는데 안성에서 수업하면서 내가 그랬어. 학생들한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최근에 시행이 됐는데 행정법쌤이 그걸 나눠준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법 시간에 할 테니까 우리는 분량을 좀 줄이자라고 하면서 요걸 정리를 안 해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걸려서 이게 이제 뭐 비겁한 변명인데 16년도에 김영란법도 국가직 법이 시행된 다음에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나오기 전에 국가직 9급에 먼저 그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인 것은 아닌 것을 물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왠지 그 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시험치기 앞 수업할 때 요거 정리해서 수업하려다가 행정법 시간 하면 되겠지. 내가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험 직전에 부담을 줄까봐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나왔지. 근데 또 17번 문제가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설명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이제 2022년 4월 달에 지방직 9급 시험 대비 파이널 문제 풀이 18회 20번에 이 문제 풀었더라고. 해설해보면 3개 있는데 나랑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면 기억나니? 내가 땡땡건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만약 내가 그 건설사랑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내 개인 이익과 공익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질까? 이게 표 제일 밑에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미래에 만약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를 규제하는 부서에 배치되게 된 거야. 외견상, 겉으로 볼 때 이해충돌, 공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근데 진짜 그 건설회사가 법을 어겼어. 나 지금 규제를 해야 돼. 내가 규제를 하게 되면 주가가 꼬라박겠지. 그럼 내 돈 날라가는데. 그렇다고 모른 채 버리게 되면 공익이 침해되는데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실질적 이해충돌. 그래서 요 건설사 규제 얘기해 가면서 내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게 17번에 2번 실제적 의견적 잠재적 시험 드디어 나왔네. 여러분한테 행정윤리, 공무원 행동 강령, 더러운 손의 딜레마 이런 거 설명하면서 그 내용들과 세행장식에 같이 있는 게 요 이해충돌 세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해보자 해서 7급은 문제 풀 때 꼭꼭 설명했던 것 같고 한데 이게 이번 지문 들어갔고 이런 이해충돌에 회피가 있고 기피가 있는데 이런 거야.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나 세무공무원이야. 상속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내 와이프가 된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와이프에게 재산을 왕창 상속해 주니까 또는 와이프 말고 또 뭐가 있지? 남편이 뭐라 그러지? 남편이라고 그러지. 미안합니다. 남편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거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세 부과하게 되면 내 배우자라고 금액을 적게 조세 부과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내가 이 뭐 안 할랍니다. 내가 맡으면 상속세 제대로 부과했다가는 내 배우자가 서운해서 삐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내 배우자라고 조세를 적게 부과하게 되면 공익의 침해, 이해관계 충돌하니까 저는 이 업무 안 할랍니다. 저 안 할게요. 딴 사람 시키세요. 저 이거 제대로 세금 부과하면 배우자 삐져가지고 난리 납니다. 안 할랍니다. 내가 안 할랍니다. 회피고 또 반대로 이제 이 당사자가 저 사람은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나랑 이해관계 있는데 일하면 뒤에 또 괜히 구설수 나오겠는데 저기요 저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대상자가 이제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저 사람 말고 딴 사람 바꿔주세요 하는 게 기피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조세 부과하면서 아무도 눈치 못 챘네. 내 배우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세금 1억 원 때려야 되는 건데 5천만 원 때려 넘어갔어. 이거를 동료 공무원 갑이 알게 됐어. 알게 된 갑은 이거 문제 있는데 신고해야 돼. 어디 신고하겠니? 해당 조직의 상사에게 당연히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 이런 부정부패 감시하는 게 어디야?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위반 행위 발생한 기관에도 신고할 수가 있지. 여기 국세청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면 국세청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서머리에 이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거 프린트 하나 그냥 설명해 줄 거 그랬니?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참 아쉽죠, 그죠? 서머리 보시면 공익 사익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지켜야 될 책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책무. 그 밑에 회피, 기피 있고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위반 행위 신고 1번에 보시면 당연히 국세청 공무원이 조세 부과하면서 이해충돌 문제를 유발했다. 그러면 뭐야? 해당하는 조직에다가 너그 직원이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가 아니라 너그 직원이 지금 미안합니다. 사두셔서 너네 직원이 지금 사고 쳤잖아. 이거 빨리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돌려놔라고 해당 조직에서 사람 감시할 수 있으니까 제3의 기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가는 거야. 그래서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조직에 신고할 수가 있죠. 18번 우리 직위해제 문제 풀어봤지? 직위해제는 뭐야?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어떤 결과 나올 때까지 업무 배제,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층간소음 대처를 잘못한 경찰관들 징계하기 전에 직위해제를 먼저 했더니 이게 뭐 솜방망이 징계냐 아니냐 가지고 뉴스 나오고 하면서 논란 좀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위해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직위해제 문제에서 풀어보고 있는데 시험 나온 거지. 1번 징계 아니잖아. 징계는 파해, 강정, 봉책인 거죠. 2번 신분은 유지하는 거지, 그지? 3번 사유 해당하죠. 4번 소멸되면 즉시야, 즉시. 그래서 내가 직위해제 대상, 직위해제를 받고 있었는데 해당 사유가 소멸되게 되면 바로 일 맡겨야지. 그래서 옳은 건 3번 되겠습니다. 19번 이게 2021년 하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혹시나 이게 1번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 틀렸을까 봐 걱정인데 주민 소환이 아니라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원래는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 청구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은 의회가 했는데 그 조례를 집행하는 건 장이 한다. 장이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은 너의 집행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니까 그 조례 좀 개정하자, 폐지하자. 장에게 요구하면 장이 의회에게 신청했던 게 과거 방식. 그런데 바뀐 방식은 뭐야?
뭐하러 장을 한번 거쳐가니 그냥 다이렉트로 의회에 바로 가라 해서 이제 주민은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 청구를 의회에 바로 한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근데 이전에 없던 뭐가 생겼다.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도 생겼다.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칙의 집행으로 시민의 권리 의무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규칙에 대한 재정 개정 폐지 의견을 규칙을 만드는 건 장이니까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생겼다 했는데 그게 지금 19번 문제야. 19번 답은 4번이고 21년에 개정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언제 된 건데 이게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죠. 20번 문제 가봅시다. 정치평가 마지막 문제인데 자 봐봐. 이것도 문제 풀이할 때 7급용 문제긴 하지만 이까지 한번 가봐봐. 7급에 2번 나왔어라고 말하면서 자연실험하고 자연과학실험 다르다 그랬었지. 그러면서 자연실험은 자연스럽게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 발생하는 실험.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우연한 계기에 의해 발생하는 준실험 설계랑 유사하고 자연과학 실험은 인위적인 조건 속에 진행하는 사회 실험. 이 사회라는 게 자연스럽게 반대말로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속에 진행하는 실험. 그래서 뭐라 했었지? 진실험 설계랑 유사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18년 지방직 7급에 자연실험 나오고 2020년 지방직 7급이었나? 다시 또 자연실험, 사회실험 구분하는 게 한번 나오더니 9급에 나와버렸네. 사회실험, 시험 문제가 지금 사회실험 했는데 인위적인 통제 속에서 진실험 설계. 자 여기서 이제 좀 기존의 수업 내용 좀 넘어가는 건데 진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방법 1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인데 이런 거지. 여러분 해설지에 있어. 책 필요한 사람들은 16페이지 서머리에 2번째 칸 먼저 간 거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우유를 먹으면 청소년 성장에 도움될까? 실험 처리 집단 우유 먹기 전 평균 160 우유 먹은 후 평균 170 1년 사이에 10cm 컸네. 통제 집단 모든 조건을 동질적으로 가져가면서 우유만 먹이지 않았다. 평균 160 평균 163 3cm 컸네. 차이인 7cm는 우유 때문에 라고 파악하게 되면 내적 사상도를 높일 수 있겠네. 그러면 통제 집단을 구성하되 사전값, 사후값 다 측정해서 인과관계 검증하는 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야. 어떤 단점이 있겠니? 어떤 장점이 있겠니? 모든 조건을 동질적으로 갖춘 두 집단 구성한 다음에 차이라고는 우유를 먹었냐 안 먹었냐 밖에 없는데 키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이건 우유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 확보. 단점 뭐가 되냐면 일단 우유 먹기 전에 키를 다 쟀어. 그리고 우유를 먹여. 그러면 실험병에는 나는 쩍지는 통제 집단 우유를 안 먹고 난 우유를 먹고 키 쟀고 우유 먹은 키는 실험하는구나. 관심도 없던 쭉쭉이 체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야? 시험 검사, 시험에 대한 친숙도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서머리의 2번째 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실험 방식 지금 설명을 했어. 동그라미 2번 장점 뭐야?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실험을 진행하니까 동질적인 두 집단 이제 차이라고는 뭐야? 실험 처리밖에 없네. 인과관계 정확한 추론 가능해지는 거야. 하지만 단점 기억번 검사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야. 20번에 1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사전 측정해가지고 성질 파악한 다음에 사후 측정 진행하게 되면 이 사전 측정이 실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동질적인 아니고 미안한데 일단 통제 집단을 두긴 두는데 사전 측정 안 할게. 사후 값만 측정한다. 사후 설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서머리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무작위 배정으로 집단 구성한 다음에 사전 측정을 하지 않고 실험 처리부터 해버리는 건데 장점은 사전 검사할 시간 비용 절감.
니은번 검사효과 막아낼 수 있는 거고 외측 사상도시 요인 중에서 사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과 실험 상호작용 배제할 수 있죠. 단점 뭐가 되겠습니까? 사전 측정이 없다 보니까 사전 측정이 없으니까 생략하니까 검사효과를 막아내는 건 장점인데 사전 측정이 없다 보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었는가? 동질성 확인이 안 된다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하게 되면 세 번째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솔로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단 4개를 두는 거야. 4개를 두게 되면 봐봐. 우유를 먹인 실험 집단 사전 160 사후 170 우유만큼 먹이지 않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차이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사전 측정이 검사요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얘를 실험단 1, 통계단 1 했으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우유를 먹이되 실험 집단인데 사전 측정하지 않은 집단 심단 2. 그 다음 우유를 먹이지 않되 통제 집단이지? 통제 집단인데 역시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집단이 두는 거야. 집단이 1개, 2개, 3개, 4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둘이 비교해 가지고서 우유 먹었을 때 먹인 다음에 동질적인 두 집단 사이에서 실험 처리를 통한 결과 비교하고 그 다음 이 실험단 1과 실험단 2를 비교해 가지고 사전 측정으로 인한 검사 요인이 개입했는지를 또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유를 먹인 다음에 실험 처리했을 때 그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이지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좋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검사 요인 배제를 위해서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 집단을 두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1번, 2번을 합해서 3번 4집단 설계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실험 처리 집단 사전 사후 여기 1번에 해당하지. 통제 집단인데 사전 사후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 집단 1, 통계 집단 1 여기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통제 집단인데 사후 설계 여기가 이제 이거지. 여기가 이거 되니까 1번 하면서 나오는 2개 집단 2번 하면서 나오는 2개 집단 해서 총 4개 집단을 둔 다음에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제3의 요인 개입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집단을 4개나 두려니까 관리가 어렵고 돈 많이 든다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 답은 1번이고 20번에 4번에서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 2가지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 풀어봤는데 어려웠는데 제일 앞페이지 가가지고 그 난이도별 테마 보게 되면 마지막에 풀어본 이 문제 어려웠지, 그지? 어려웠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어려운데 우리가 공무원 역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생각하면 정치인인 의회의원이 인사위원회 들어가는 건 맞지 않잖아, 그지? 그렇게 감으로 푸는 거야. 이해충돌 회피 눈물 난다 설명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일정이 안 맞았는데 좀 게을렀는데 세행정학 3.2형식 정리하면서 제가 다이어트 행정학 3.2형 추론 특강 하려다가 이 비교판 변명하면 정부조직법 바뀐 것 등등이 6월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국가직 구급치기 전에 이 출국특강 찍어 놓으면 또 6월 이후에 발생하는 법 때문에 출국특강 또 찍어야 되니까 지방직 시험 전에 촬영하려고 미뤘었는데 그때 설명하려고 지금 아까 여러분 서머리에 있는 공직자 일충돌 방식으로 다 정리를 했던 거란 말이야. 특강을 먼저 했으면 이걸 다뤄졌을 건데 일정이 좀 안 맞았어.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되면서 이제 국가보훈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지방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제가 국가직 시험 치고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이런 거 설명한다고 뒤에 하려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걸 먼저 했으면은 잡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에 해당한 내용도 설명 다 했던 거고 하는 좀 쉬운 문제들 있는 거니까 볼 수 있겠고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점수가 좀 기대만큼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지방직 준비 같이 또 해보자.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 가지고 원래 초록색깔 하려고 했던 거 이걸 빨리 찍어서 인강 올려야 될 것 같고, 좌절하지 말고 지방직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해보고, 뭐 내 역할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좀 더 이런 추세 시험 흐름을 캐치했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시험 준비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지방직 파이널을 또 좀 다시 준비를 뭐 하자.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건 나만 낮은 게 아니라 지금 다 지금 행정이 어려서 문제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 어려운 거니까 나만 못 본 거 아니니까, 남도 다 어렵게 본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시 이제 공부해서 지방직 시험 준비를 해봅시다. 해보고 여기 설명하면서 했던 조금 내용들 중에 어려운 거, 또 그다음에 좀 새로운 내용 나온 것들은 지방직 파이널 다시 풀 거니까 지방직 파이널 같이 풀고 해봅시다. 해보고 대시험보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잘 해야지 뭐, 그지? 마음 다 잡고 다음 주부터 바로 준비합시다. 수고했습니다.